카메라 시장에서 지금 대장격인 카메라인데 G9이 있고요. 니콘에는. 그렇죠. 캐논에서는 EOS R3라는 게 있고 네. 소니에서는 세로 그립이 달려있진 않지만 어쨌든 A1이라는 카메라가 지금 현재 대장격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스펙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니콘 G9이 가장 훌륭하다. 뭐 동영상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진적인 스펙도 그런데 어쨌든 요 스펙도 한번 알아보면서 왜 샀는지 쓸만한 카메라인지 네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네. 자, 왜 샀어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Z7 2라는 카메라가 발매를 하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50.2 렌즈 그 예전에 영상 있고 여기 누르시면은 그것도 나옵니다. 이러시면은 맞아. 네. 언박싱 했었지. 네, 언박싱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2달인가 3달 정도 있다가 소니에서 이제 A1이라는 카메라와 함께 50mm 1.2 GM 아, 너무 좋죠.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 좀 뭐 카메라 가지고 그런 얘기 하기도 좀 웃기기는 한데 사실 패닉이 왔어요. 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니콘에서 가장 최신 바디라고 하는 Z7 2와 그 다음에 가장 고성능 렌즈라고 하는 이제 50mm 1.2. 50mm 1.2 렌즈를 구비를 했는데도 뭐 제가 50mm GM을 정확하게 써보지는 않아서 이제 뭐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좋아. 네. 정말 좋은데 얘보다 무게가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가볍고 그렇지. 사이즈도 되게 작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격도 나름 정가 기준으로 조금 더 싸. 정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싸고. 네. 네. 근데 이제 세븐 2를 쓰면서 이제 멘붕을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뭐 화소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해도 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8K 이제 뭐 비디오 옵션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갖 거를 다 잡아내는 그 소니만의 그 AF 기술이 구현되어 있고 맞아요. 뭐 네. 제가 이 영상으로 제가 인서트를 넣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A1을 썼거든요. 돈 네. 주고 사서 썼었는데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네. 뷰파인더에서 보는 모든 사진을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20장 중에 예전에는 왜 한 10장만 건져도 와 좋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A1은 20장 중에 20장이 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다 맞는 거에 대한 핀 포커스나 아니면 정확도 네. 그리고 해상력 또한 상당히 뛰어나다. 그렇죠. 그리고 블랙아웃 프리 네. 이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찍히는 게 보이는 이 뷰파인더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네. 이 촉감과 오감이 정말 그냥 다 잘 찍히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차로 따지면 내가 한 5000cc 차를 타는데 네. 이 버퍼가 남는 그런 느낌. 이 한 100km를 남는데 충분히 한 300km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G7 2 같은 경우는 그나마 Z7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블랙아웃이 약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은 버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느렸었죠. 그렇죠. AF 같은 부분도 심도가 이제 얕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AF 정확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까운 데서 맞았을 때 조금만 움직여 버려도 이제 포커스가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Z7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사용을 하면서. 맞아요. 근데 G7 마크 2 그다음에 Z9, G9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저는 G9을 팔긴 했지만 솔직히 써보진 않았어요. 만져보지도 않았고 네. 다만 G7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크 1 같은 경우는 이 블랙아웃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팔면서 Z7도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팔면서 연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고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아이 사진을 찍는 아빠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저희 딸 아이가 걸어오는데 철컥 이게 그냥 이 뷰파인더 안에 그냥 암흑이야. 네. 고투더 헬이야. 한 장 찍을 때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진은 좋은 건 맞지만 연사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진짜 쓸 바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장 한 장 찍는 그런 분들에게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격이 싼 G7을 쓰는 걸 추천드리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음악회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음악회 사진을 찍을 때 Z7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 입을 뻥끗 벌렸을 때 뻥끗 벌렸을 때 사진을 딱 찍어야 되는데 뻥끗 벌리면 이게 내가 찍고 나면 이미 다 닫혀 있는 거야.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은 미러리스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즉각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 DSLR보다.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감았을 때 이게 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Z7-2는 그나마 좋아졌어요. 좀 끊기기는 딜레이는 있는데 이제 좀 그나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주먹을 졌을 때 뷰파인더에서도 주먹 쥐고 있어. 네네. 근데 Z7은 내가 주먹을 쥐는 순간 뷰파인더를 내고 있는 거야. 뭐를. 이런 느낌이거든.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얘는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한번 느낌. 느낌. 일단은 뭐 스펙적인 거를 구구절절 읊어드리기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도 너무 많고 돈 받고 해주는 리버분들이 다 그런- 이미 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예전에 DSLR의 그 뷰파인더를 이제 그대로 이제 찍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이제 100% 디지털로 되어 있는 카메라지만은 어느 정도 좀 아날로그의 느낌이 묻어 있는 아하.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그랬거든요. 연사를 좀 날릴 때는. 그게 저도 이제 나름 이거 한다고 나름 공부를 한 5분 정도 했어요. 많이 안 해. 사실 나는 많이 안 한 5분 정도 했어. 근데 이제 DSLR의 가장 큰 장점은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유리에 미러 반사니까 네네. 보이는 대로 찍히는 거는 사실은 즉각적인 반응은 DSLR 바디가 미러리스보다는 더 좋거든요. 훨씬 좋죠. 네. 근데 다른 카메라의 스펙이 제가 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G9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그 버퍼와 네. 그다음에 뷰파인더를 보는 버퍼를 듀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듀얼 스트림 뭐 기술이라고는 하는데 뭐 지금까지 뭐 저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배터리 충전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몇 시간 써봤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써본 거는 제대로 써본 거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뷰파인더에 대한 불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즉각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찍어야 되는 순간에 네.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 딜레이 없이 네. 찍을 수 있다는 거는 그 듀얼 버퍼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약간은 의아한, 그러니까 혹은 니콘이 정말 대단하다 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이 메카닉 셔터, 그러니까 전자 셔터만 놓은 네. 기계 셔터를 기회를 빼버렸죠. 과감하게 뺐다라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뭐 앞으로의 미래 카메라들이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미러는 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좀 기계식 셔터에 이제 좀 적응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그 사진 찍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사실 전혀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는 그렇지.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셔터 소리도 좀 이상해. 한번 쭉 찍어보면 좀 그렇더라고. 이 뭐야 이게 찍찍거리고. 이게 제일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미러 쇼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디 내에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흔들림이 최소화된 건 맞지만 어찌됐든 이 착각하는 소리가 듣기에는 좋지만 그렇죠. 기계적으로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건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꼰대인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메카닉 셔터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플리커 현상. 그렇죠. 네. 플리커. 플리커가 예전에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메카닉 셔터를 뺀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온 버전이 있어요. 시그마 FP.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쓰레기 같은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카메라인데 제가 그 카메라를 예전에 써보면서 사진 색감은 좋은데 네. 정말 이 플리커에 관해서는 정말 자비 없이 거의 못 쓸 정도로 쓰레기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은 다 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뭐 시그마 유저분들이 발끈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 G9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카메라가 아직은 글로벌 셔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젤로 현상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 젤로 현상이 얼만큼 얘가 잡혀졌는지 물론 이미지 그 공식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은 솔직히 뻥카야. 그럼요. 그 카메라로 찍으면 옛날에 20년 전 사진의 카메라들도 샘플 이미지는 다 좋아, 사실은.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직은 풀어나가야 될 숙제. 그렇죠. 예, 그 정도 두 개. 이 고속동조가 이제 마지막에 문제인데 고속동조가 얘가 지금 일반적으로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는 카메라의 모든 웬만한 대부분의 카메라는 250타임분의 1 정도까지 지원을 해요. 네. 물론 저는 그것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물론. 셔터 스피드가 뭐 64,000분의 1도 찍히고 요즘에는 32,000분의 1도 찍히는 것처럼 고속정도 스피드도 한 1000분의 1까지도 올라가야 더 좋다. 기계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G9은 그거보다도 못한 200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분의 1이 약간 아쉽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비교 대상인 소니 A1 같은 경우는 400분의 1의 셔터 스피드를 고속동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카메라는 세로 그립이 이제 일체형 바디로서 사실 영상이 뭐 8K에 뭐 4들도 10비트, 12비트, 뭐 4K 120p가 된다고 한들 사실 이걸로 동영상 찍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아쉬운 거고 이런 거라서 사진에 좀 더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 요거를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200분의 1은 나중에 혹시라도 펌웨어 버전으로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뭐 또 센서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 소니 센서를 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세대까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G9에 가져와 있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니콘 루머스에서 어디까지나 본 거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면은 이건 아직 공개적으로 나온 것도 네, 아니죠. 공개적으로 사실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회사에서 가져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네. 파나소닉 계열 제품 S1 S1R. 네, S1R 그쪽 제품들을 가져오는 센서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나소닉을 제가 이거 사실 안 써봤기 때문에 다른 거랑 좀 비교를 계속 하는 건데 파나소닉 S1R이나 이런 걸 써보시는 분들은 혹시 느끼시겠지만 다른 카메라에서 느끼지 않는 정말 특유의 파나소닉만의 색감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안 찍어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때깔이나 이런 색감은 정말 부드럽고 그다음에 정말 약간 중형으로 찍는 그런 레드로 찍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 센서 특히 S1R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발열이에요. 발열. 네, 그래서 S1R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팔아보고 발열 때문에 상당히 클레임을 많이 당한 적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게 저는 사실 걱정인데 이 발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해본 적이나 아니면 들은 얘기는 있어요? 이제 국내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8K 30프레임으로 뭐 2시간 이상 촬영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식 그 리뷰 영상에서도 보면은 뭐 아프리카 가서 2시간 이상 찍는 영상이 또 나오거든요. 그건 뭐 구라는 아닐 테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아무래도 제품이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는 방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잘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동영상도 좋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는 샀는데 네. 저희 집에서 8K를 돌릴 컴퓨터가 없어요. 저희 집은 TV가 아직도 FHD예요. 근데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다다익선이라고 뭐 좋은 거는 일단 다 때려 넣었다고 하니까는. 아니 그 스펙적으로는 정말 우수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사실 니콘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요번에 디지털 시장에서 제가 카메라 장사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큰 센세이션을 느낀 게 한 3-4번 정도가 있었어요. 니콘에서. 네.
가장 큰 센세이션이 뭐 예전에 D70 나왔을 때, D70. 그리고 이제 플래그십 바디로만 얘기하자면 뭐 D3 나왔을 때 한 번, 그리고 니콘의 D800 나왔을 때 한 번, 네. 그리고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D3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카메라가 2008년 정도에 8년 9년, 나왔는데 5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 D3의 그 매력을 아직도 못 빠져서 나왔기 때문에 니콘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은 유저로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니콘이 좀 잘못한 게 D800부터야. 이게 뭐 이게 약간 좀 TMI지만 네. D800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3,600만 화소로 그렇죠. 그때 당시 경쟁사 모델이 캐논의 5D 마크 3였어요. 네. 근데 5D 마크 3 카메라가 소비자 가격이 429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D800이 얼마였어요? 37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정도 됐고 그다음에 D802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비쌌거든요. 네네. 450만 원 정도, 430만 원인가, 430만 원 정도 했는데 어쨌든 D800을 5D 마크 3랑 맞교환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왜 그러냐면 D800을 사고 싶은 유저들이 니콘 유저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내에. 네. 예전에는 뭐 점유율이 거의 90%까지 갔었으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니콘 유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로 하여금 니콘 유저들이 좀 많이 이탈을 했어요. D800을 많이 못 구해서. 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D800을 못 구해서 다른 타 브랜드로 넘어가셨던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D810이 D800을 만들고 나서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에 또 D800 어렵게 그렇게 5D 마크 3를 사서 내가 비싸게 윗돈 주고 사서 바꿨는데 완전 눈탱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800하고 또 810하고 큰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부분이나 뭐 이런 게 네. 좀 개선되긴 했는데 네. 너무 빨리 나오면서 그때 뭐 갈갈이 사건으로 뭐 600에서 610 나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쯤이 니콘에서 또 뭐 그 국내 유저들한테 안 팔고 뭐 수출 태우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니콘 유저들이 많이 빠지게 된 계기가 그때 정말 많이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미러리스가 나오고 나서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거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어쨌든 니콘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요번에는 Z9이 나오면서 정말로 진짜 크게 말하면은 플러그십에서 세 번째 기회가 요번에 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이런 시장, 카메라 시장에서 정말 하나의 불씨 같은 정말 이런 불쏘시개가 아니라 불씨 같은 이런 카메라가 G9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플래그십 시장이 너무 지금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진을 좋아하는 분도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매일 가는 그 월계동에 일렉트로닉 마트가 있어요. 네. 이마트. 네네. 거기에 카메라가 항상 이렇게 조금이나마 쫙 이렇게 한 2칸 정도는 진열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노트북으로 바뀌었더라고. 카메라를 하나도 안 팔아요. 저희 동네 마트에서. 이마트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뭐 사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만큼 카메라 시장이 줄어든 것도 많고 유저들도 많이 빠진 건 많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구하기까지 힘드니까 네. 더 없는 시장에 없는 유저가 더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게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 이제 네. 24일 예약 판매를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10시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9시부터 대기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정작 10시가 되니까는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래픽이 계속 이제 초과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네. 너 이런 거 처음 봤지? 뭐 이런 느낌. 그 디도스 공격 같은 그런 서버 공격 처음 받아봤지? 이것도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니콘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유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SLR 클럽에 이제 니콘 게시판 가보면은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구매를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온라인으로 성공하신 분은 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 중지를 다시 내리고 28일부터 이제 또 뭐 재판매를 하든 뭐 이렇게 어떻게 공지를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카메라 이제 니콘이라는 약간 좀 쩌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쩔이 사람 아니야. 니콘은 메이저 브랜드야. 나는 솔직히 니콘을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네. 은근슬쩍 까기도 했지만 네. 제 첫 카메라가 니콘이거든요. 그래서 니콘에 대한 애정이 사실 남달라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니콘 유저가 좀 네. 니콘을 까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오늘 한번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제 구독자래요. 그래서 제가 R3 리뷰하면서 이게 670만 원 정도 합니다라고 리뷰를 했는데 자기가 찾아보니까 다 800만 원이라는 거야.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업자가 가격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오해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 800만 원짜리를 왜 680만 원, 670만 원이야 여기 하냐. 아니다. 홈페이지 봐라. 근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럼 아니래. 자기는 800만 원씩 나와 있더래.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가 보여줬어. 679만 원. 그러니까 아니 왜 네이버에서는 800만 원씩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도 물건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곤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정상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엄연히 정가가 나와 있는 제품인데 그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뭐 한정판 요런 개념도 아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죠. 사지도 말고 그렇죠. 팔지도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개봉이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윗돈 주고는 네. 그래서 이 물량이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만져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조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나한테 순번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가로 사시는 것까지야 내가 뭐 말리진 못하겠지만 정말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윗돈 주고는 서로 안 사면 그들도 결론은 안 팔리니까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니콘이 좀 많이 힘을 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어려운 지금 실정이잖아요, 미러리스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을 모아서 정말 헛다리 짚지 말고 헛발 짚지 말고 정말 지금처럼 정말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미러리스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니콘에 정말 주목받는 카메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타사 이제 유저들도 이제 넘어오신다는 소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것도 또 되게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G9 자체도. 네. 그러니까는 뭐 생산량을 좀 늘려서 우리나라에 많이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되면 더 좋고요. 뭐 Z9 사실 저는 오늘 좀 스펙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이런 스펙은 이미 재미가 없고 너무 많아요. 네, 다 알고 네. 그리고 뭐 이거 다 기능들 다 알잖아 솔직히 이거 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여기 버튼이 있고요 뭐 이게 있고요 이거 얘기해봐야 네. 그건 돈 받고 리뷰하는 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그냥 시장 상황과 니콘에 좀 바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소소하게 재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커스를 잡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니콘의 응원의 한마디 그리고 대파리들 하지 마십시오. 근절. 네, 대파리 근절 이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